KDF, 키 유도 함수, 키 유도 함수인데요. 이 KDF는 대칭 키를 랜덤하게 생성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패스워드나 또는 키 종이 프로토콜을 수행한 후에 확보한 비밀값을 이용해서 대칭 키를 생성한 경우가 많고요. 이때 사용한 함수가 KDF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DPL만에서 GA, GB 주고 GAB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GAB는 어떤 수학군의 값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는 또 대칭키의 길이하고 맞지도 않고요. 우리가 보통 요즘은 또 인증 암호화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KDF에 이 GAB를 넣어서 필요한 만큼의 키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KDF 이용한 거의 또 이점은 이 기본적인 어떤 입력값으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키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K1, K2, K3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이걸 알면 얘네들을 다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K1을 안다고 해서 K2나 K3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키들을 여러 개 필요한 만큼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KDF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 랜덤한 값으로부터 대칭키를 만들 땐 이제 바로 GAB를 입력해서 만들면 되는데, 패스워드부터 대칭키를 생성할 경우에는 패스워드 추측 가능성 때문에 솔트와 반복 횟수라는 기법을 써서 패스워드 추측 공격이 어렵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KDF를 PBKDF라고 합니다. 패스워드 기반 KDF, 패스워드 베이스 KDF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스워드 KDF는 이 패스워드만 입력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솔트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또 솔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복 횟수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패스워드 추측 공격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패스워드부터 대칭키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스워드 추측 공격하려면 많은 개수의 그 키들을 생성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걸리는 시간을 오래 걸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뭐 일반 사용자들 또 서버들은 정확하게 패스워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부터 계산하면 되는데, 하나의 패스워드로부터 대칭키를 계산하는 건 얼마 되지 않지만 많은 수에 계산하려면 그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반복 횟수라는 걸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주로 이 KDF는 주로 해시 함수 또는 해시 기반 맥 함수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내부적인 모습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은, 맥 함수를 이용하는데 맥은 키가 필요하죠. 키. 그 키를 뭘 쓰냐면 솔트를 써요. 솔트를 쓰고 마스터 정보를 넣게 됩니다. 예를 들어 DPM의 경우에는 이 마스터 값이 GAB 값이 될 것입니다. 패스워드면 여기가 이제 패스워드 값이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A와 B가 있을 때 얘도 KP를 생성해야 되고 얘도 KP를 생성하면은 똑같은 솔트를 써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솔트를 써야 최종적으로 나온 키가 동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트를 같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냥 솔트로 모두 0인 값을 써요. 솔트의 효과는 별로 나타나진 않겠죠. 그래서 이 솔트를 쓰더라도 양방에서 솔트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점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K로부터 이제 반복 횟수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제 확장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반복 횟수는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K로부터 다시 또 여러 차례 이 T들을 만들어내게 되겠고, 이 T들을 결합해서 필요한 만큼 내가 키들을 끄집어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복 횟수하고 좀 다른 거고요. 어쨌든 내가 여러 개, 이제 여러 필요한 만큼의 길이들을 필요로 할 때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맥값이 160비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128비트 키를 2개 만들어야 된다. 그럼 T1, T2까지만 계산하면 320비트가 되니까 필요한 256비트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PBKDBF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이제 해시 기반. 그래서 PBKDF1은 표준에 이제 되어 있는데, PBKDF1은 해시 기반이고, PBKDF2는 맥 기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PBKDF1에서 C는 반복 횟수가 되겠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패스워드와 솔트를 넣어서 T1을 계산하고, 그 T1을 다시 해시해서 T2,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서 TC를 만들게 되고, TC에서 필요한 비트 길이를 만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엔 C를 1000번 정도 했는데 2017년에는 10,000번, 해시를 10,000번 해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BKDF2는 이제 TI를 준비하는데 패스워드, 솔트, 반복 횟수, 그 다음에 i값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TI는 이렇게 입력돼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처음에는 패스워드를 키로 해서 맥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솔트와 이 반복 횟수를 넣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 U1들을 쭉 해서 반복 횟수만큼 해서 UC를 계산한 다음에 이들을 다 XOR해서 TI를 만들고요. 그럼 T1을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I 값이 이제 처음에는 뭐 0, 그 다음에는 1, 그 다음에는 2 이런 식으로 해서 T들을 결합해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T에서 필요한 만큼 비트를 이용해서 대칭키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예지력 증명입니다. 이거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비트 약속에 대한 추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시 함수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비트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값을 지금 현재는 공개하기 싫은데 나중에 공개할 거예요. 근데 공개할 때 원래 내가 공개할 값이 아닌 다른 값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 비트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하냐면 충돌 회피 해시 함수를 써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 경기에 대해서 이제 내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내기를 할 때 너 몇 대 몇에 걸래 이렇게 이제 내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미리 내가 3대 0에 걸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저 사용자는 어떻게 예측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걸 모르게 하고 내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해시 값들을 공개하면 돼요. 그럼 해시 값을 공개하면 이게 일방향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해시 값으로부터 내가 대한민국 3, 브라질 0으로 예측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방형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쓰는 이 값들이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해야 될 값이 몇 개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모든 경우를 다 해보면 돼요. 3대 0인 거, 3대 1인 거, 3대 2인 거, 1대 3인 거, 이게 몇 가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 해시해 보면 내가 몇 대 몇으로 예측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그 동전 던지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전 던지기에서도 매우 큰 정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매우 큰 정수를 선택하는 건 가능한 모든 것을 해봐서 얘가 짝수값으로 계산했는지 홀수값으로 계산했는지 알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지력 증명할 때도 그 입력으로 집어넣는 값들이 제한적이면 얼마든지 그거를 전수 해봐서 어떤 값으로 해시 값을 계산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랜덤한 값을 추가하면 되겠죠. 랜덤한 값을 추가하고 나중에 내가 그 예측된 값, 그러니까 계산할 때 이제 예측된 값 말고도 R 값을 하나 더 넣어놓으면 나중에 계산할 때 R과 얘를 같이 공개하면 되겠죠. 이 R 때문에 사용자들은 이 모든 경우를 해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덤 값만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된다. 그리고 뭐 이제 요 얘기는 예전에 2014년도에 트위터에서 브라질 월드컵 결승을 올바르게 예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한 거냐면 모든 결과들을 다 트위터에 올린 다음에 하나씩 없앤 거예요. 몰래 없애가지고 결국은 얘가 예측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위터에 게시가 증명과 관련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트위터에다가 나는 예측하는 거예요. 3대 0이다. 그러면 이 트위터는 사용자가 딜리트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딜리트한 이력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되면 이제 블록체인하고도 연관이 조금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번 내가 올린 글을 수정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바꿀 수 없는 그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해시 함수도 우리가 예지력을 증명할 때 요구사항이 뭐냐면은 내가 바꿀 수 없어야 되는 거죠. 이 바꿀 수 없어야 되는데 이런 트위터들 이게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바꿀 수 없게 하는 그런 특징이 갖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어떤 발언하면 속기록이나 남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그 발언을 안 했다고 우길 수가 없어요.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해시 함수를 이용한 기법인데요. 해시체인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요소로 활용이 되는데 이 해시체인 기법은 OTP를 구현하기 위해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랜덤한 시드를 준비한 다음에 이 시드를 이용해서 해시 값을 계산해요. 그 다음에 그 값을 이용해서 cn을 이용해서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필요한 만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cn-1은
Cn을 해시해서 계산하게 되겠고, Cn-2는 해시 Cn-1을 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해시 체인의 길이 10인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럼 10번, 11번 하면 되겠죠. 11번 하면은 이 C0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시 체인을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사용자한테 서버에 C0를 줍니다. C0를 줘요. C0를 준 다음에 나는 C1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는 C1을 해시해서 C0와 같은지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해서 일치하면은, 이 C1은 C0를 만든 사람이 많이 알고 있는 값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C1으로부터, 그러니까 해시 함수는 일방향 특성을 갖고 있죠. 그 일방향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 해시 체인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쭉 계산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데 거꾸로는 계산을 못해요. 거꾸로는 내가 주더라도 계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C1을 공개하더라도 다음에 쓸 C2는 계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미리 계산해 놓지 않으면. 그래서 C10, C9 쭉 계산을 해 놓은 다음에 사용할 때는 거꾸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서버는 어떻게 돼요? 이제 C1을 받으면 C0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C1을 유지하고 있고, 다음에 C2가 오면 C2를 해시합니다. C2를 해시와서 C1과 비교해서 일치하면은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들이 하나씩 뭐가 되냐면은 일방향 해시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 패스워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해시 체인이 되겠습니다. 해시 함수의 일방향 특성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패스워드는, 램퍼드의 이런 패스워드는 어떻게 하냐면, 길이가 n이 해시 체인을 생성한 다음에 C0를 안전하게 서버에 등록을 해 놓습니다. 뭐 루트 값에 전자 서명을 한다든지 해서 안전하게 C0는 김상진 거다 라고 등록을 해 놓습니다. 이 C0는 내 거다. 그런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는 계속 차례대로 C1 쓰고 C2 쓰고 C3 쓰는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CN까지 쓸 수 있습니다. CN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돼? CN을 다 쓰고 나면은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등록된 값을. 물론 서버는 C0를 처음에 유지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C1, C2, C3 받을 때마다 이 다음에 사용될 값을 갱신해 놓습니다. 그래야 C4가 들어오면 이 C4를 여러 차례 해시해서 C0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C3하고만 비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스워드의 문제점은 해시 체인의 길이에 의해서 인증 횟수가 제한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10개짜리를 만들었으면은 10번 로그인 했으면 다음번에는 또다시 해시 체인을 만들어서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고, 클라이언트는 해시 체인의 모든 값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유지하지 않아도 돼요. 늘 CN만 유지하고 나서 내가 어디까지 썼지 하고 기억한 다음에 그만큼 또 계산해서 쓰면 되는데 번거롭죠. 그래서 다 유지할 수도 있고, 다 유지하면 너무 많은 해시 값을 유지하니까 듬성듬성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10, C5 이런 식으로 유지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예로부터 C4, C3, C2, C1을 계산해 내면 되겠죠. 그리고 C6, C7들은 C10으로부터 계산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값들만 유지할 수 있고
그 중간 값을 유지하면은 이제 나머지 값들은 이 값들로부터 계산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램퍼트의 일회용 패스워드이고, 이제 이 회사는, 벨코라는 회사는 요 램퍼스의 해시체인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 일회용 패스워드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이 일회용 패스워드는 소프트웨어 방식이고 하드웨어 방식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CN에서 왜냐하면 CI 값이 가면 이 서버는 이 CI를 해시해서 저장된 값과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 방식은 이걸 계산해서 6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 벨코에서 만든 이 기법, 또 오리지널 기법은 만약 이거를 일회용 패스워드 쓰면 하드웨어적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해시 퍼즐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그 블록체인에 사용되는 해시 퍼즐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소개하는 해시 퍼즐은 분산 서비스 공격, 분산 서비스 공격이 아니라 그냥 서비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인증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는 건데요. 문제를 어떻게 주냐면, 서버는 긴 길이의 메시지에 대한 해시 값을 구합니다. y 값. 그 다음에 y 값과 x의 일부를 줘요. x의 일부를 주는데, 요 k비트를 제외한 일부를 줘요. 그럼 클라이언트는 뭘 계산해야 되냐면 요 부분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k비트가 4비트다. 그럼 0000부터 1111까지 해보는 거예요. 이 해봐서 이 중에 이제 이거를 여기 0000 붙여서 해시해서 y가 되는지 보고 이 중에 어떤 것이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거의 반 정도, 그러니까 k-1, 2의 k-1번 정도 수행을 하면 이제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10비트라면은 2의 구승 뭐 512번 해보면 되겠죠. 근데 클라이언트가 512번 또는 그보다 더 큰 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은 아닐 수 있는데, 이거를 서비스 공격하기 위해서 뭐 1000개, 10,000개의 그 퍼즐을 풀어야 되면은 힘들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한이 된 그 서비스 공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한됐던 인증 기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이제 서비스 공격이 한 컴퓨터에서 여러 번 접속을 시도해서 서비스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좀비 PC를 확보해가지고 그 좀비 PC에서 서비스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좀비 PC에서 퍼즐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자체로는 서비스 공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요. 이 자체가 패스워드 인증할 때 패스워드를 좀 더 강화시키는 용도로는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뭐냐면은
그 아바디가 제안했던 거죠. 좀 앞으로 와서 설명을 드리면 어디가 있냐. 아니지. 패스워드의 안전성.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파일을 전달할 때 20비트 정도의 랜덤한 알파를 선택해서 요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패스워드에 대한 사전 공격하려면 2의 20승계의 알파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서버는 패스워드 알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해보면 되지만 외부 공격자는 파이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패스워드 추측 공격이 어려워지는 그런 공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원리도 그 패스워드 퍼즐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 블록체인에 사용되는 해시 퍼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블록체인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또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서 해시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소개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 퍼즐은, 이 블록체인에서 해시 퍼즐은 특정 수 이하의 해시 값을 찾아야 됩니다. 특정 수 이하에 되니까 어떤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입력이 x예요. 그럼 hx는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해시 함수만 갖고 있으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hx에 파이라는 랜덤한 값을 넣어서 랜덤한 파이를 넣어서 이 값이 이 값의 첫 비트가 0이 돼야 된다. 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첫 비트가 0이 돼야 되면 이 해시 함수가 출력하는 이 값은 랜덤한 값이기 때문에 이 첫 비트가 0이 될 확률은 기본적으로 얼마가 돼요? 50%가 되겠죠. 그럼 알파 값을 두 개만 정도 시도를 하면 0인 값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 두 개의 비트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려면은 한 4번 해보면 되겠죠. 4개 정도만 해보면 3개면 2의 3승, 그 다음에 4개면 2의 4승, 또 몇 개면 2의 K승계번을 해봐야만 돼요. 그래서 첫 n비트가 0이 되려면 이 n번의 해시를 해보면 돼요. 어떻게? 이 알파 값을 바꿔가면서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해시하는데, 한 번 해시하는데 비용은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n번 해시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건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10분 정도 소요돼야 이 값을 구할 수 있다. 앞이 다 0이 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값을 구하려면은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그 블록체인에 사용하는 해시 퍼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x에 대한 해시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해시 값이 아니라 앞에 일정 비트 값이 모두 0이 되는 해시 값을 계산해야 되겠고, 이걸 계산하려면 이 랜덤한 알파 값을 바꿔가면서 이 n번 해시를 해봐야 돼요. 그럼 이 n번 해시하는 방법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없고, 그럼 이 n번 해시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거고, 그 시간을 누가 더 빨리, 확률적인 게임이 되겠죠. 그래서 누가 더 빨리 계산에 따라서 승자가 나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업 증명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n번 해시하지 않으면은 이 값을 못 구하기 때문에 이 값을 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proof of work라고 합니다. proof of work.
그래서 블록체인에 사용되는 해시 퍼즐은 이런 것입니다. 앞에 특정한 수의 비트 값이 0이 되는 해시 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0이 되는 해시 값을 찾으려면 전수조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방법밖에 없고 그 전수조사하는 데서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확률적인 게임이고요. 확률적인 게임이고 컴퓨팅 파워가 더 센 사람은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그러면 이 해시 퍼즐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블록 데이터에 대해서 해시 값을 구해야 돼요. 해시 값을 구해서 이 R0라는 랜덤한 값을 찾아서 유효한 해시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구하는데 얼마가 소요되냐면 10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블록은 또다시 이걸 구하는데 이 랜덤 값을 구하는데 여기에는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전 블록에 대한 해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블록체인이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체인이 돼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가 요 값을 바꾸려고 그래요. 요 값을. 그러면 유효한 이 값을 구하려는 데는 얼마가 걸려요? 10분이 걸리겠죠. 10분. 10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체인을 요것만 바꾸면은 나머지 값들이 다 어떻게 돼요? 깨져 버립니다. 유효한 값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또 이걸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걸리는데 또 10분, 또 10분 걸립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개선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체인에 있는 어떤 값을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데 바꾸려면 다 바꿔줘야 돼요. 다 바꾸는 데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시간만큼 소요하고 있으면 이 체인은 어떻게 돼? 점점 더 길어지겠죠.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된 어떤 값은 수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첨삭만 할 수 있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추가는 할 수 있어도 이 기존에 추가된 거에서 요거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불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체인이 계속 끊임없이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이 전진이 멈추는 순간 이것이 이제 유효한 값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효한 것은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계속 또 만들면은 어느 순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거게 됩니다.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은 요 해시 퍼즐을 계산하는데 요 하나만 해시 퍼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결한 퍼즐을 입력을 해서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블록체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해시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해시트리는 머클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트리인데요. 이거를 머클 트리라고 그러고 해시트리라고 합니다. 단말 노드에 데이터들의 해시 값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진트리 형태로 만들어서 단말에 있는 두 개의 값의 해시 값을 다시 또 해시해서 이 중간 노드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요 해시 값은 이 밑에 있는 네 개의 데이터에 대한 해시 값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게 이렇게 해시를
M1, M2, M3, M4 이렇게 통으로 해시하는 것과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요거가 이 트리에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할 때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 하면은 H0, H1을 제시하고 루트 값, 이 H를 제시하게 되면 사용자는 요 M1의 해시값 해서 H00를 구한 다음에 얘와 얘를 결합해서 요거를 계산해서 계산을 하고요. H0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H0와 H1을 결합해서 H를 계산해 봅니다. 그럼 H가 맞으면은 이 M1이 이 트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M2, M3, M4를 보여주지 않고 M1이 이 전체 해시트리에 포함되어 있는 값임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보여줄 때 제시해야 되는 값이 트리 높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죠. 확장성 있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합 서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명을 할 때 4개 메시지에 서명하려면 M1에 대해 서명해야 되고 M2에 대해 서명해야 되고 M3에 대해 서명해야 되고 M4에 대해서 그 각자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머크 트리를 만든 다음에 해시에 대해 서명을 하면은 4개 문서에 대해 서명하는 것을 한 번의 서명 비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결합 서명 N개의 메시지에 서명하는데 서명을 몇 번만 해? 한 번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시트리 중에 나중에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여기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요 값만 있으면 이 밑에 있는 값은 다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트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 기반 서명. 해시 기반 서명은 램퍼트가 일회용 서명을 제시했습니다. 일회용 서명. 그러니까 일회용 서명은 서명 키가 있는데 서명 키로 메시지를 한 번만 서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서명하고 땡! 2번 서명하면 키가 다 노출돼서 위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그래서 서명 키로 메시지를 한 번만 서명할 수 있어요. 그럼 별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일반 응용에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은 개인 키가 매우 큰 수 2개예요. 1비트, 1비트를 서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을 서명하거나 0을 서명하는 거예요. 1 또는 0. 그러면은 2비트를 서명하고 싶으면 매우 큰 수 2개를 구해서 그거의 해시 값을 공개를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공개 키가 돼요. 해시 값이 공개 키가 돼요. 그러면 내가 0을 서명하고 싶으면 X를 공개하고 2를 서명하고 싶으면 Y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 확인하는 사람은 이제 요 공개된 값의 H 값을 계산해서 해시 값이 일치하면은 저 사용자가 서명한 거구나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됐을 때는 아직 X와 Y를 모르니까 0 서명을 위조할 수도 없고 1 서명을 위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명하고 나면 0을 서명하고 나면 0 값은 이미 서명이 돼 있죠. 그러면 이걸 또 서명할 수는 없는 거고요. 2를 서명하게 되는 순간 X, Y가 다 공개됐기 때문에 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0, 2를 다시 서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비트만 서명할 수 있고 이걸 N비트로 확장하면은 공개키가 이만큼 길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0, 1, 1을 공개하고 싶으면 x0, y1, x2, y3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되겠고, 이렇게 되게 되겠고, 예를 들면 y1, 0, 1을 서명한 다음에 y1, 1, 0을 서명하게 되면 나는 이 두 개의 메시지로부터 y1, 1, 1도 서명할 수 있고, 0, 또 뭘 할 수 있죠? 그거밖에 안 되네. 어쨌든 다른 서명을 위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비트 서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또 이렇게 1비트 서명을 n비트로 확장되면 문제가 뭐예요? 개인 키의 길이도 매우 길고 공개 키도 매우 길어요. 키가 길다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한 번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메시지 설명하고 싶으면 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해시트리, 아까 배운 머클 트리를 이용하면은,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많은 메시지를 서명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결합 서명을 통해서 밑에 다 메시지들이 있으면 이걸 결합해서 요것만 서명하면은 일회용 서명이지만 n개에 대한 서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트리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공개키 인증을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공개키 인증은 그러면 이제 다른 기술을 써야 될 텐데, 그렇게 다른 기술을 쓸 바에야, 실제 공개키 기술을 쓸 바에는 이걸 안 쓰겠죠. 그래서 이 공개키를 인증하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 공개키를 인증하는 문제는 다른 방법 같은 걸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블록체인에 공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블록체인은 수정을 못하니까 그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김상진 키 공개를 하게 되면 이제 누가 이 김상진 키가 다른 거다라고 수정할 수가 없겠죠. 근데 거기에 전제는 그 블록체인에 아무나 올릴 수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개선한 것이 윈터니츠의 OTS입니다. 그래서 윈터니츠 OTS는 아까는 두 개의 해시값 y로 한 비트만 서명할 수 있었죠. 한 비트 0 또는 1을 서명할 수 있었는데, 얘는 이제 0에서 w-1 값을 서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해시값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공개키가 hwx가 됩니다. x를 w번 해시한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w가 16이면 h16x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공개를 했는데, 내가 h9를 서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h9x를 공개를 하면 됩니다. h9x를 공개를 하면 확인자는 이 h9x를 이제 16 빼기 9, 7이죠. 7번, 7번 해시를 해서 요 공개된 해시값과 비교를 해보면 일치가 되면 9에 대해서 서명했구나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h9x를 이제 공개를 하면은 그 서명을 확인하는 사람은 8이나 7이나 6이나 이 적은 값에 대한 서명 값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0, 11, 12에 대해서는 위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대되면은 우리가 이미 메시지에 대해 서명을 하는데, 그 메시지에 대한 해시값을 구하고, 해시값을 SHA-256 구하면 32바이트가 되죠. 그러면 메시지를 이렇게 32바이트로 구성을 할 수 있고, 해시값이죠. 해시값을 구성할 수 있고, 그럼 공개키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32개의 해시 값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32개의 해시 값으로 만드는 거예요. 32개의 해시 값으로 만들게 되면 32개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32개를 만들고 서명값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똑같이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서명값은 여기에다가 무결성을 보완하는 그런 요소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일회용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여러 개의 메시지를 서명하려면은 해시트리 같은 기법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윈터넷 OTS를 이제 이용하는 해시 기반 서명도 지금은 이제 그 양자 내성 암호 전자 서명 기술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냥 서명키 RSA나 뭐 이런 걸로 서명하는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는데 어쨌든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 이제 RSA를 쓸 수 없다.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되는 대안 중에 하나가 이 불편하더라도 이제 이걸 쓰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